경북 북부 제1교도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하고 악명 높은 수용시설 중 하나. 이곳은 중범죄자 중에서도 특히 강력 범죄자들이 모여 지옥문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새벽 5시 30분 점호 사이렌이 차가운 안동의 새벽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묵직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복도를 걷는 여인의 모습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아. 34세 나이답지 않게 어려 보이는 외모였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침착함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다.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깔끔하게 뒤로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교도관 제복이 그녀의 절도 있는 분위기를 더욱 부각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조각상처럼 그녀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갔다. 수용동 어동 3층 복도에 도착한 윤세아는 잠시 멈춰서서 수용자 명단을 확인했다. 이곳은 총 48명의 수용자가 수용된 곳으로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도 가장 관리가 까다로운 강력 범죄자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이 중범죄로 복역 중인 자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체념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야만성이 번득였다. 이곳에 새로 부임한 여성 교도관 윤세아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점호 시작합니다. 윤세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음성.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수용자들이 하나둘 독방 앞에 나와 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윤세아에게 쏠렸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근무한 교도관들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 교도관이 신기했던 것이다. 새로운 교도관인가? 여자네 여자야. 어디서 온 거지? 수용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삐딱한 시선, 그리고 은근한 탐색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명단을 확인하며 한 명씩 점호를 받을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린 듯 단단했고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최강우 여기 있습니다. 한서진 예. 이도현 여기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윤세아의 눈빛을 유심히 지켜본 수용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 젊은 여성 교도관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어떤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본 자의 눈빛이었다. 점호가 끝나고 윤세아는 수용자들을 한 번 더 천천히 훑어봤다. 48명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해 두려는 듯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나갔다. 이야 여자 교도관이라니. 칙칙했는데 간만에 생기 돌겠네. 몸매 봤어? 간만에 눈 호강하는구만. 윤세아가 사라진 후 수용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말 속에는 윤세아를 단순한 유흥거리로 여기는 듯한 저급한 상상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여인이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윤세아는 교도소 소장실로 향했다. 김재석 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김재석 소장은 20년 넘게 교정 업무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윤세아의 이력을 알고 있었기에 내심 기대와 함께 우려를 품고 있었다. 윤세아 교도관 어서 오세요. 법무부 교정본부 박정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신 분이시군요. 김재석 소장의 말에 윤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석 소장은 윤세아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박정식 본부장이 말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성 교도관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 사람이 강력 범죄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가 봐왔던 수많은 여성 교도관들은 이곳의 거친 수감자들에게 쉽사리 휘둘리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재석 소장은 몰랐다. 윤세아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대대 출신의 전직 특수요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세아가 이곳에 온 목적이 단순한 교도관 업무가 아니라 초고 위험군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 교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어둠의 심장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라는 극비 임무를 띠고 이곳에 파견된 것이었다. 윤세아는 소장실을 나와 자신에게 배정된 사무실로 향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서류함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윤세아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그 어떤 화려한 장비나 넓은 공간보다 주어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선호했다. 책상 위에는 수용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윤세아는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며 수용자들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다. 범죄 경력, 성격, 교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을 세심하게 분석했다. 이것이 바로 윤세아만의 방식이었다. 상대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행동에 나서는 것. 그녀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신조처럼 여겼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의 적은 수용자들이 아닌 그들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윤세아는 과거 707특수임무대대에서 생존과 심리전 전문 요원으로 활동했고 해외 파병과 대테러 작전을 수차례 경험한 진짜 전문가였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인간의 극한 심리를 파고들어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른 교도관들은 물론 수용자들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윤세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성 교도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력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단단한 정신력과 뛰어난 상황 판단력을 갖춘 특수요원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훈련과 실전에서 얻은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닌 피와 땀으로 단련된 전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세아가 교도소에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심리교정실에서 첫 번째 집단 상담이 시작되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윤세아는 그 중앙에 서서 12명의 수용자들을 바라보았다. 최강우, 한서진, 이도현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먹잇감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세아 교도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심리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세아의 차분한 자기소개가 끝나자 수용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불손한 기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와, 목소리 좋네. 교도관 치고는 젊어 보이는데?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대? 최강우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48세의 최강우는 이곳 수용자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격인 인물이었다. 강도 상해로 복역 중인 그는 덩치도 크고 말솜씨도 좋아서 다른 수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를 따르는 분위기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새로운 교도관을 시험하려 드는 듯 했다. 선생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최강우의 질문에 윤세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교정본부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선생님,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에 심리교정실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다른 수용자들은 최강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며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윤세아가 당황하거나 얼굴을 붉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 했다. 그들에게 교도관을 당황시키는 것은 일종의 유희이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감정의 흔들림은 전혀 없었다. 어머, 차가우시네.
그런데 선생님, 남자 냄새 맡아본 지 오래됐죠? 최강우의 말이 끝나자 심리교정실 안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한서진과 이도현을 비롯한 다른 수용자들도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세아가 무례한 발언에 분노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길 바라는 듯 했다. 선생님, 우리가 무서우시죠? 떨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윤세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는 침착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 차가운 시선이 수용자들을 더욱 자극했다. 그들은 윤세아의 냉정한 태도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대신 더욱 몰아붙여 그녀의 가면을 벗기려 들었다. 한서진이 일어서서 윤세아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 좀 무섭죠? 저 혼자서도 선생님 같은 여자 10명 정도는 가볍게 상대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셋이 덤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도현까지 가세하자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그들은 윤세아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암시하며 그녀의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윤세아의 권위를 짓밟고 그녀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관찰자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허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약점을 읽어내고 있었다. 프로그램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윤세아가 준비해온 유인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그 종이에 관심이 없었다. 대신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비하하는 글을 적어서 서로 보여주며 웃었다. 그들은 윤세아의 진지한 시도를 조롱하고 모욕하려 들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최강우가 종이에 그린 음란한 그림을 윤세아에게 보여주며 희죽거렸다. 다른 수용자들도 따라서 웃음을 터뜨렸죠. 외로울 때 꺼내보세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나실 거예요. 윤세아는 그 그림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 종이를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수용자들은 더욱 신이 났다. 그들은 윤세아의 무반응을 자신들의 승리로 해석했다. 어머, 부끄러워하시네. 선생님도 여자구나.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사실 윤세아의 얼굴은 조금도 빨개지지 않았다.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계속해서 조롱을 이어갔다. 그들의 조롱은 점차 수위를 넘어가고 있었다. 오늘 주제는 분노 조절입니다. 윤세아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한서진이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조롱하는 듯한 멜로디였다. 다른 수용자들도 따라서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며 소음을 만들었다. 그들은 윤세아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시끄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선생님,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조절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도현이 일어서서 과장된 몸짓으로 화내는 신용을 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이 자리를 진지한 교육이 아닌 그저 놀이감처럼 여기는 태도였다. 그들의 행동은 윤세아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그런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707특수 임무대대에서 훈련받을 때 배운 것이 있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도발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는 순간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불순함이 아닌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계속하시죠. 윤세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수용자들은 잠시 멈칫했다. 분명히 자신들이 한바탕 소란을 피웠는데 윤세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했던 것이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와, 선생님 진짜 강심장이시네. 이 정도면 화낼 만도 한데? 아니, 말 좀 해보시지. 우리랑 대화는 싫으신가 봐요? 최강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세아는 여전히 평온했다. 오히려 그 차가운 시선으로 최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최강우는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분명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눈빛에서는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사를 초월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최강우는 그 느낌을 무시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우두머리로서의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의 허세와 오만함이 불러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수용자들의 조롱과 희롱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함을 묵묵히 견뎌내며 그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려 했다. 심리 교정실을 나서면서 윤세아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진짜 강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기 위한 허세에 불과했다. 윤세아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가면을 벗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세아가 교도소에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반복되는 수감자들의 조롱과 희롱에도 불구하고 윤세아는 변함없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 어떤 돌을 던져도 파문만 일으킬 뿐 본질적인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는. 하지만 수감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윤세아의 침묵을 자신들의 승리로 혹은 그녀의 나약함으로 착각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언어적 도발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심리교정실에서 집단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제는 사회 복귀를 위한 마음가짐이었다. 윤세아는 평소와 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주시하며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심리 상태를 읽어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전략가처럼 다음 수를 예측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변화란 무엇입니까? 윤세아의 질문에 최강우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과 오만이 가득했다. 선생님 변화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한테 예쁜 여자 교도관이 온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수감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심리 교정실을 채우고 윤세아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듯 사납게 울려 퍼졌다. 한서진이 거들었다. 맞아요. 매일 선생님 얼굴 보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교화 프로그램이에요. 그의 말에는 끈적끈적한 음흉함이 배어 있었다. 선생님, 그런 뻔한 얘기 말고 좀 더 재미있는 얘기 해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연애 얘기라든지. 이도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윤세아의 몸을 훑어내렸다. 그들은 윤세아를 단순한 여성으로만 보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교도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말이다. 윤세아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대답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아이고, 또 재미없게 그런 식으로 나오시네. 최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세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큰 덩치는 위압적이었고 그의 눈에는 이전보다 더 짙은 오만이 서려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듯 그들은 윤세아를 에워쌌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선생님 같은 미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서진이 윤세아의 옆으로 다가가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윤세아와의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죠. 그의 숨결이 윤세아의 어깨를 스치는 듯 했다. 선생님, 향수 못 써요? 냄새가 좋네요. 이도현이 윤세아의 뒤편으로 돌아가서 코를 킁킁거렸다. 완전히 윤세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그들은 윤세아를 육체적으로 압박하며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려 했다.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폭력이자 희롱이었다. 선생님,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 착각해요. 그렇게 꼴리는 눈빛으로 교육하면 우리가 못 참지.
수감자들의 말이 점점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성희롱을 넘어선 노골적인 폭력의 전조였다. 하지만 윤세아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연처럼 깊었고 그들의 저급한 행동이 그녀의 깊이를 전혀 흔들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 외로우시겠어요? 최강우가 윤세아의 바로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다. 얼굴과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눈에는 음흉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우리가 위로해 드릴까요? 여기서 몇 년 있다 보면 정 많이 들 텐데. 맞아요. 선생님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을 리 없죠. 한서진과 이도현이 양쪽에서 윤세아를 압박했다. 그들의 손이 서서히 윤세아에게 뻗어오고 있었다. 우리 예쁜 교도관님, 우리한테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차갑게 굴면 섭섭하잖아요. 최강우가 말하면서 손을 뻗어 윤세아의 어깨에 살짝 올렸다. 그 순간 윤세아의 몸에서 미세한 긴장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윤세아가 몸을 뒤로 젖히려고 하자 이도현이 뒤에서 의자를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어디 가려고 하세요? 우리 대화 아직 안 끝났는데. 한서진이 윤세아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믿었다. 윤세아는 이제 그들의 소나귀에 잡힌 먹잇감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최강우가 더 대담해졌다. 그는 윤세아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교도관님, 이렇게 무뚝뚝하니까 더 매력있네. 그리고는 윤세아의 상의 끝자락을 살짝 들춰보려고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만개했다. 바로 그 순간 윤세아의 목덜미 부분에 뭔가 검은 무늬가 살짝 드러났다. 날카로운 독수리가 방패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보이는 문신이었다. 그 문양을 본 일부 수감자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수감자들은 그 문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어떤 소속감을, 어떤 맹렬한 기세를 담고 있는 상징 같았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야, 제목에 뭔가 있는데? 문신인가? 특수부대 문양 같은데? 수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강우는 그런 소리를 무시했다. 이미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그의 눈은 욕망으로 번뜩였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윤세아의 제복을 완전히 들춰내려 했다. 윤세아가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보였다. 지금까지 차분하기만 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맹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지금 저한테 손을 대셨죠? 윤세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얼음처럼 날카롭고 칼날처럼 매서운. 하지만 최강우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죠. 왜? 설마 고자질이라도 하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최강우의 말에 다른 수감자들이 박장대소했다. 마치 자신들이 완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웃음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하, 선생님 표정 좀 봐. 이제야 좀 살아있는 표정이네. 우리한테 화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왕이에요. 최강우는 더욱 대담하게 윤세아를 뒤에서 세게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상의를 더 들춰보려고 했다. 다른 수감자들도 낄낄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다. 윤세아는 이제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세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강우를 바라봤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미소였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선을 제대로 넘었네.
윤세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이 급변했다. 섬광처럼 빠른 속도로 윤세아의 오른손이 최강우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비틀면서 몸을 회전시켰다. 훈련된 특수요원의 몸놀림은 상상을 초월했다. 최강우의 몸이 공중에서 180도 회전했다. 그리고는 심리교정실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다. 크악!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최강우의 비명이 심리교정실에 울려 퍼졌다. 수감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교정실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죽음 같은 정적으로 바뀌었다. 한서진이 상황을 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윤세아에게 달려들었다. 전현이 어디서 손을. 하지만 한서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윤세아가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한서진의 팔꿈치 부분을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서진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윤세아는 즉시 그의 가슴을 눌러 바닥에 고정시켰다. 그의 팔은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었다. 이도현까지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윤세아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윤세아는 한서진을 밀치고 뒤로 한 바퀴 구르듯 회전했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이도현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이도현이 넘어지는 순간 그녀는 손등으로 그의 턱을 정확히 찍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이도현의 몸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다. 심리교정실의 우두머리 격인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최강우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한서진은 팔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며 이도현은 기절한 듯 미동도 없었다. 3명이 쓰러진 그 순간 심리교정실은 숨조차 삼켜버린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남은 수감자들은 충격에 말문을 잃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채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조롱 대신 순수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윤세아가 상의를 벗어던졌다. 그 안에는 검은색 전투용 티셔츠가 있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날카로운 독수리가 방패를 감싼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707 특수임무대대 문양이었다. 수감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평범한 여성 교도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단단히 다져진 팔과 등, 그리고 몸에 새겨진 선명한 707 특수임무대대 문신까지. 그 모습에 아무도 감히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었다. 바닥에 쓰러진 3명도 고통 속에서 신음할 뿐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심리교정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윤세아가 천천히 수감자들을 둘러봤다. 그 차가운 시선을 받은 수감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의 허세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윤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굴복했다. 궁금하시겠네요. 제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윤세아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이번에는 단호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수감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대대 팀 리더로 수많은 대테러 시뮬레이션을 지휘했고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윤세아의 말에 수감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707 특수임무대대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소탕 작전에 참여했고 시리아에서는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에서는 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윤세아가 자신의 경력을 담담하게 설명할 때마다 수감자들은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해 온 것은 단순한 여성 교도관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든 진짜 군인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허세는 윤세아의 존재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100시간 생존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윤세아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윤세아만 바라보고 있었다. 음식도 물도 없이 적진 한복판에서 100시간을 버텨내는 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배웠습니다. 한서진이 목을 꿀꺽 삼켰다. 자신이 며칠 굶은 것도 힘들어했는데 100시간을 아무것도 없이 버틴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윤세아가 심리교정실을 천천히 걸으며 수감자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 시선을 받은 수감자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롱의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제가 참았던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길 기다렸던 겁니다. 이 말에 수감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윤세아가 자신들을 제압할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기다려준 것이었다. 그들에게 스스로 변할 기회를 준 것이었죠. 그들은 윤세아의 깊은 뜻을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보여준 건 그저 약한 자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윤세아의 차가운 지적이 수감자들의 가슴을 찔렀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들은 진짜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약한 존재를 괴롭히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폭력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다. 이도현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윤세아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 눈빛에는 진짜 전장에서 생과 사를 넘나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윤세아의 한마디 한마디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해드립니다. 어디까지가 선인지. 윤세아의 선언에 심리교정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다. 이제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모든 수감자들이 직감했다. 윤세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규칙이 이 공간을 지배할 것이었다. 저에게는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윤세아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쓰러진 3명을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윤세아의 경고에 수감자들은 몸서리쳤다. 방금 전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이 제압당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윤세아가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그들은 윤세아의 잠재된 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곳은 단순히 심리 상담소가 아니라 회복소입니다. 정신과 몸을 바로 세우는 곳이죠. 윤세아의 마지막 말에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진짜 변화를 위해 온 것이었죠. 그녀의 말은 그들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윤세아가 검은 전투복을 정리하고 교도관 제복 상의를 다시 입었다. 그리고는 평소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심리교정실의 수감자들은 이전의 오만함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윤세아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힘을 체감했다. 내일부터 진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세아가 심리교정실 문으로 향했다. 수감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윤세아의 말에 담긴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문 앞에서 윤세아가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윤세아가 심리교정실을 나갔다.
수감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윤세아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제시한 변화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심리교정실에서 소란이 벌어진 지 10분 후 교도소 복도에 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김재석 소장이 보안과장과 함께 서둘러 심리교정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전기를 통해 심리교정실에서 수감자들이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박정식 교정본부장이 특별히 추천한 윤세아 교도관이 첫 임무부터 다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관리 책임이 될 테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윤세아 교도관은 괜찮나? 소장님,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보안과장이 심리교정실 창문 쪽을 가리켰다. 김재석 소장이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심리교정실 안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바닥에는 최강우, 한서진, 이도현 3명이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수감자들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윤세아가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묵묵히 서 있었죠.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뭐지? 교도관이 다친 게 아니라 수감자들이 다친 건가? 김재석 소장이 눈을 비비며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분명히 윤세아는 멀쩡히 서 있었고 오히려 수감자들이 제압당한 상태였다. 그 순간 김재석 소장의 시선이 윤세아의 어깨에 고정되었다. 검은 티셔츠에 드러난 문신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날카로운 독수리가 방패를 감싸고 있는 형태의 문양이었죠. 김재석 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20년 넘게 교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여러 종류의 문신을 봐왔지만 이런 문양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득 박정식 본부장이 윤세아를 추천하며 대단한 인물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보안과장, 저 문신 좀 봐. 뭔지 아나? 글쎄요, 소장님. 특수부대 문양 같기도 하고 보안과장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평범한 문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재석 소장은 심리교정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윤세아가 수감자들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창문 너머라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다. 잠시 후 윤세아가 심리교정실을 나왔다. 김재석 소장과 마주친 윤세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윤 교도관, 무슨 일이 있었나? 수감자들이 소란을 피웠다고 들었는데. 김재석 소장의 질문에 윤세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소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사소한 충돌이라고? 수감자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데? 김재석 소장이 의아해하자 윤세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김재석 소장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젊은 여성 교도관이 강력 범죄자 3명을 혼자 제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는 윤세아에게서 나오는 침착한 기세에 다시금 놀랐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김재석 소장은 윤세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윤세아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다. 앉으세요, 윤 교도관. 김재석 소장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윤세아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오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수감자 3명을? 김재석 소장의 말이 끝나기 전에 윤세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필요한 조치라니? 윤 교도관 혹시 특별한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김재석 소장의 질문에 윤세아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김재석 소장의 진심 어린 눈빛과 이 교도소의 변화를 위한 자신의 임무를 생각하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입니다. 윤세아의 대답에 김재석 소장이 깜짝 놀랐다.
707 특수임무대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부대 출신을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젊은 여성이었다니. 707 특수임무대대라고. 그럼 당신은? 네.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윤세아의 확답에 김재석 소장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오늘 벌어진 일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박정식 본부장이 한 사람의 무기라고 칭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윤세아 교도관 역시 박정식 교정본부장님 말씀대로 대단했어요. 이건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기야. 김재석 소장의 말에 윤세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평가에 익숙했죠.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런 수감자들이 앞으로 또 소란을 안 피운다는 보장이 없고 다음에는 더 위험한 수감자들이 폭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 같은 인물이 교도관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야. 김재석 소장의 우려에는 일리가 있었다. 윤세아가 떠난 후에는 누가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강력한 제압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으니까. 윤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파일을 책상 위에 내밀었다. 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윤세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재석 소장이 귀를 기울였다. 저는 강한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세아의 말에 김재석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오늘 일을 해결한 것은 물리적인 힘이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윤세아가 단순히 폭력을 제압하는 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저 자신을 단련하고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이끄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수감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세아가 내민 파일에는 상세한 교화 프로그램 계획이 담겨 있었다. 심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교화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김재석 소장이 파일을 천천히 훑어봤다. 일반적인 교화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 더 깊이 있고 개인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정말 변화가 있을까요? 김재석 소장의 질문에 윤세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3개월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세아의 자신감 있는 대답에 김재석 소장은 안도했다. 단순히 물리적인 제압이 아니라 진정한 교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윤세아의 깊은 통찰력과 자신감에 신뢰를 보냈다. 좋습니다. 당신을 믿어보겠어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윤세아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김재석 소장은 그런 윤세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 사람이 교도소에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는 윤세아라는 작은 여성 교도관이 일으킬 거대한 파동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윤세아가 새로운 교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소장실에서의 면담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아침 9시 심리교정실에 모인 수감자들의 표정은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다. 윤세아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들은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는 듯 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세아가 화이트보드에 프로그램 일정을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심리 진단이었다. 먼저 여러분 각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윤세아가 나눠준 설문지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죠.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 가장 분노를 느끼십니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 질문들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듯 했다. 이게 뭐예요? 심리 테스트인가요? 최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번 일 이후로 그는 윤세아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조심성이 묻어났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아의 답변에 수감자들은 설문지를 들여다봤다. 선생님, 그런 거에서 뭐가 달라져요? 한서진이 볼펜을 돌리며 투덜거렸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조롱하지는 못했다. 그의 불평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 같은 놈들이 변하긴 뭘 변해요? 이도현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공격성이 없었다.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다. 윤세아는 그런 반응들을 말없이 관찰하며 노트에 기록했다. 수감자들의 저항 양상, 말투의 변화, 표정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이 모든 것이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을 파악하려 애썼다. 일주일 후부터는 감정 쓰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요? 최강우가 반문했다. 네. 언제 가장 화가 났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처음에는 수감자들이 형식적으로만 몇 줄 적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서툴렀고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그녀는 마치 끈기 있는 농부처럼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다. 2주째가 되자 공감 훈련이 추가되었다. 오늘은 역할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도현이 의아해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윤세아의 설명에 수감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어쨌든 참여는 했다. 윤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갇혔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들을 파괴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3주째부터는 기초 체력 단련과 명상이 시작되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습니다. 윤세아가 수감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부터 시작해서 명상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죠. 명상이라니 이런 거에서 뭐해요? 한서진이 의구심을 표했지만 윤세아는 꾸준히 명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감정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잘못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윤세아는 수감자 개개인의 죄목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죄가 초래한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초반 3주 동안 수감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였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려 들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녀의 끈기와 진정성은 조금씩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4주째가 되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운동 시간 중이었다. 수감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지병이 있던 김민수라는 수감자였죠. 다른 수감자들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다. 그런데 최강우가 달려가서 김민수를 부축했다. 야, 괜찮냐? 최강우의 행동에 다른 수감자들이 놀랐다. 평소 자신밖에 모르던 최강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윤세아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다. 변화의 첫 번째 신호였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뿌린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후 한서진이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다. 윤세아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교도관님, 이거 봐주세요.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반성문을 건넸다.
처음에는 몇 줄에 불과했지만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었다. 그의 글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도현도 변화를 보였다. 밤마다 혼자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감정 조절 훈련의 일환으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하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교도관님, 이거 제대로 쓴 건가요? 이도현이 상담일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예전의 반항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묻어났다. 윤세아는 이제 수감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최강우 씨, 당신이 가장 미안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강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윤세아의 눈빛이 가볍지 않다는 걸 느끼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학생 때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족들이 날 포기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윤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왜라는 질문에 감정이 따라붙은 순간이었다. 최강우가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드러낸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세가 아닌 진실된 후회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번엔 한서진에게 시선이 옮겨졌다. 동생이요. 내가 사고 칠 때마다 부모님이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나한테 울면서 그랬거든요. 형 때문에 무서워졌어.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실감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디선가 떨림이 느껴졌다. 내가 훔친 돈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 잘렸어요. 그날 집에 들어오시던 아버지 뒷모습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등이 굽은 것을요. 제가 아버지를 늙게 만든 거였어요. 수감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들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면하고 회피해왔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윤세아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기록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에 집중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따뜻한 기다림이 되었다. 그렇게 윤세아가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부임한 지 3개월이 흘렀다. 이른 아침 윤세아가 심리교정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였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교관님. 복도에서 마주친 수감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때는 윤세아를 보면 조롱의 눈빛을 보내거나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 말이죠. 그들의 인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심리교정실에 들어선 윤세아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예전에는 항상 들렸던 욕설과 거친 농담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수감자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사색의 흔적이 역력했다. 어제 반성문 쓰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최강우가 한서진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묻어났다. 나도 예전에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한서진의 대답에 최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진정성이 묻어났다. 그들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심리교정실 한쪽에서는 이도현이 새로 들어온 수감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주원이라는 20대 중반의 젊은 수감자였는데 강도죄로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이주원은 이전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 이것들아. 여기가 뭔 도서관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이주원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로 소리쳤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수감자들도 기싸움하느라 더 심한 욕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도현이 이주원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그딴 짓 안 해. 뭐? 너 누구야? 감히 나한테. 이주원이 화를 내려고 하자 이도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여기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 이도현의 말에 이주원이 어리둥절했다. 교도소에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뭔 소리야? 여기가 교도소인데. 무슨 교도소든 어디든 사람은 사람이야. 교도관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이도현이 윤세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주원이 윤세아를 바라보자 윤세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윤세아는 심리교정실 벽면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 놀랐다. 수감자들이 손으로 직접 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짜 강함은 내가 누굴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 누가 언제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수감자들 중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었다. 그 글씨체를 보니 최강욱 것 같았다. 그녀는 그 글귀에서 수감자들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꼈다. 오늘 심리교정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세아의 말에 수감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예전처럼 억지로 끌려나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늘은 각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에게서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윤세아의 제안에 한서진이 먼저 손을 들었다. 저는 예전에는 화가 나면 무조건 때리고 부쉈는데 이제는 일단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상대방도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서진의 말에 다른 수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저는 매일 반성문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썼는데 지금은 안 쓰면 뭔가 허전해요. 최강우의 말에 윤세아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변화의 신호였거든요. 그의 반성문은 이제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저도요. 명상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도현의 말에 이주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교도소에서 명상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도현의 평온한 표정은 이주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윤세아가 심리교정실을 나서려 할 때 최강우가 다가왔다. 교도관님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요? 저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최강우의 부탁에 윤세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녀의 미소는 최강우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날 오후 김재석 소장은 윤세아가 제출한 3개월 교화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적혀 있었다. 교화 프로그램 참여율 100%, 폭력 사건 발생률 0%, 수감자 간 갈등 신고 건수 0건. 믿기지 않는 수치들이었다. 20년 넘게 교정 업무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였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김재석 소장이 보안과장에게 물었다. 네, 소장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이더라고요. 수감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안과장의 확답에 김재석 소장은 감탄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윤 교도관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윤세아가 소장실에 들어왔다. 윤 교도관, 이 보고서를 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김재석 소장이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당신이 여길 바꿔놨어요. 20년 넘게 교정 업무를 해봤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윤세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수감자들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기회라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나요? 그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였을 텐데. 김재석 소장의 말에 윤세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쉬움도 함께 있었다. 곧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의 임무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심리 교정실에서는 여전히 수감자들의 진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만든 작은 변화는 이제 그들 스스로의 몫이 되었다. 윤세아는 조용히 심리 교정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외부의 힘이 아닌 내면의 힘을 믿으라고 가르쳤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윤세아의 책상 위로 한 통의 공문이 놓였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온 복귀 명령서였다. 특임 교화 프로그램 완료에 따른 복귀 명령. 윤세아는 공문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컸다. 3개월 동안 함께해 온 수감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죠. 그들의 변화를 보며 그녀 자신도 성장했음을 느꼈다. 마지막 심리 교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감자들이 심리 교정실에 모였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윤세아가 곧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윤세아의 말에 심리 교정실 안이 조용해졌다. 수감자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가득했다. 여러분과 함께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윤세아의 인사말에 수감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윤세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윤세아가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최강우가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교도관님, 이거 받아주세요. 최강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둘 일어나 각자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다. 모두 함께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 그들의 편지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윤세아가 최강우의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교도관님께 당신이 저를 처음 때려 눕힌 날 솔직히 분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 제 모습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강우 올림. 윤세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한서진의 편지를 이어서 읽었다. 교도관님, 저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도 처음 가져봤습니다. 예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서진 드림. 윤세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도연의 편지는 더욱 진솔했다. 교도관님, 제가 살아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거요. 저도 교도관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도현 드림. 윤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수감자들의 진심 어린 편지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세아가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수감자들도 모두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윤세아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듯 했다. 교도관님, 잊지 않을게요. 저희도 계속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출소하면 꼭 찾아뵐게요. 수감자들의 인사말에 윤세아는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고 그들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윤세아가 심리 교정실을 나서며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섰다.
심리 교정실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내가 아닌 스스로의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다. 윤세아가 떠난 후에도 수감자들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출소한 수감자들은 사회복지 활동과 지역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최강우는 한 중소도시의 공장에 취직했다. 퇴근 후엔 근처 청소년 쉼터에 들러 간식 박스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돕고 있었다. 형도 한때 많이 헤맸어. 근데 안 늦더라. 그가 건네는 짧은 한마디가 위태로운 청소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다. 한서진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그의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고 먼저 따뜻한 밥을 내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어르신들의 자리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예전엔 부수는 살만 살았는데 요즘은 지켜주고 싶어요. 한서진은 그렇게 스스로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경북 북부 제1교도소는 최근 정기 교화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례적인 교육 참여율과 재범률 감소.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김재석 소장은 윤세아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그녀가 이 교도소에 남긴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윤세아는 현재 법무부 특임 심리 전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순회하며 교도관들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전하고 있죠. 누구나 실수를 넘어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려는 사람에게조차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윤세아는 그 가능성 하나를 믿었고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기 전까지는 스스로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힘으로 누르지 않았고 두려움으로 제압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고 지켜봤으며 끝까지 믿어주었다.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진짜 강함이란 약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윤세아는 증명했다. 오늘도 그녀는 이름도 없는 누군가의 삶에 다가가 무너지려는 마음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고 있다. 세상 어디선가 희망이 사라진 자리마다 작은 빛이 되어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분명 또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이다.